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다시 6. 마르크 로제 장편 소설 윤미연 옮김. 다시 안개 속에서 나는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간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나에게 수레국하도 그 노인도 보고 싶은 그녀도 떠오르게 하지 않는 평행 우주 속에서 남루해진 옷을 걸치고 더럽고 끈적끈적한 채로 계속 걸어 나아가는 내 육신에 지배되는 나의 정신, 그런 나의 머릿속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이미지들. 섬광, 경이로움, 물총새의 뒷모습. 여기 교각 위 엄숙한 외가리 한 마리. 물거품 때문에 더 커 보이는 방추형 몸체. 외가리는 흘러가는 물결에 눈길을 둔 채 격조 높은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사냥터 왕국을 감시한다. 새들이 서식하는 하천을 따라 몇 시간을 내내 걷는 동안 항공 관제사가 된 듯하다.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디뎌 다가갈 때마다 새들이 날아오른다. 하얀 새, 잿빛 새, 검은 새, 백로들, 외가리, 가마우지, 때때로 울타리를 빠져나온 암송아지가 앞에서 달아난다. 그 녀석이 나보다 먼저 알리에노르 횡와상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려고 녀석을 어떻게 무리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곰곰이 궁리한다. 울타리는 나지막하다. 나는 목조지를 벗어나 계속 걸어가서 그 떨거지 녀석을 추월한다. 그리고 둔치길로 되돌아와 녀석과 마주보고 선다. 녀석은 겁을 먹는다. 그 대담한 암송아지는 무리로 되돌아갈 결심을 한다. 하지만 나는 대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칠 대로 지친 채로 나는 계속 나아가려 한다. 단단히 졸라매고 야무지게 배낭 안쪽 어깨끈과 젖꼭지 높이에 가슴 사이에 지팡이를 끼워 넣고 어깨끈 양쪽에 각각 엄지를 찔러 넣고 양 팔뚝 안쪽을 나무 지팡이 위에 걸치고 내 계획의 이항인 시간과 공간 속에 아주 잘 스며드는 두 개의 보조 날개. 목표는 걷는 것. 죽어가는 한 노인을 위해 걷는 것. 나는 그의 머릿속에서 걸어간다. 그 노인은 내 두 다리 안으로 스며들어 왔다. 얼마나 되었나? 떠나온 지 닷새쯤 되었을까? 이제 그마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더는 알 수가 없다. 어쩌면 그는 벌써 죽었는지도 모른다. 디알리카, 넌 지금 어디에 있니? 사진 첨부 메시지. 나는 그녀에게 급수탑 사진을 전송한다. 40m나 되는 거대한 기둥. 죽을 만큼 강렬한 욕망. G. 그녀가 답을 보내온다. 나도 D. 피켓이 이 급수탑 좀 보세요. 오, 엄청나게 거대하구나. 어머, 피켓이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봐, 귀염둥이. 날 바보 멍청이 늙은이로 생각하는 거야? 걔가 그걸 나한테 보낸 게 아니란 거쯤은 나도 알아. 수레국하에서 그 수도원까지 GPS 상으로는 200km 거리다. 우회로 들은 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그중 3분의 2를 걸어왔다. 내 머릿속은 때때로 행복감에 취했다가 이내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서 요요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가장 최근에 보낸 나의 문자 메시지는 이러하다. 지쳤음. 지긋지긋해. G. 피켓이 그레구아르가 지쳤대요. 지긋지긋하대요. 당장 전화를 걸어. 내 휴대전화가 울린다. 지금까지는 그냥 울리다 말게 놔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받는다. 그래서 디알리카는 몹시 놀란다. 그레구아르? 이제야 봤네. 그레구아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쨌든 피케이씨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셔. 바꿔줄게. 안녕, 그레구아르. 긴 침묵.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 아주 약한 목소리.
세상 저편에서 전해져 오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 거기서 나는 핵심을 이해해낸다. 피케 씨는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말한다. 헬로, 피케 씨. 전화로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잘 지내시죠? 왠지 적절하지 않은 듯한 형식적인 인사말. 그럭저럭 디알리카 말로는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런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가 말을 잇는다. 몸이 지쳐서 그런 거야. 힘들면 호텔로 들어가. 샤워도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사 먹으렴. 술도 진탕 마시고. 나는 깔깔대며 웃는다. 왜 웃는 거냐? 진탕 마시는 거 그거 벌써 해봤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만큼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은 모양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레구아르. 하지만 여태껏 그 길을 걸어와 놓고 지금 그만두는 건 어리석은 짓일 게다. 속에서 자존심이 버럭 치민다. 저는 그만둘 거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하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혼자 지내다 보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거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우리한테 더 자주 이야기하렴. 출발할 때 우리 약속도 그랬잖아. 기억하지? 네네, 물론 기억해요. 침묵 속에서 잎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 온 사방을 빙 두른 묘비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그리고 나머지 셋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 죽은 15명의 군인들의 성과 이름을 새겨놓은 묘비들로부터 엎어지며 코 닿을 거리에서 나는 책방 할아버지와의 약속과 이 광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망을 한가운데에서 정신적으로 혼란에 사로잡힌 나는 계속 걸어가고 싶은 의욕을 꺾어놓는 이 우울감이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짐짓 꾸며낸 명랑한 목소리로 책방 할아버지를 안심시킨다. 염려 마세요, 피케 씨. 전 할아버지의 여자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 그래야지. 알리에노르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떠나는 순간에 정한 목표 자체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비한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마성 부인이 요양원 홀에 내 여정을 계속 게시해 놓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야. 뭐라고요? 나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 용수철이 튕겨져 나가듯 앉아있던 벤치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러고는 그의 건강 상태나 피로함이건 뭐건 여하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말도 안 돼.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잖아요. 할아버지와 저만의 비밀.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레구아르. 귀가 아프구나. 디알리카, 이놈의 것 소리 좀 줄여주겠니? 그레구아르 얘야, 이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낼 줄 알았다. 당연히 화가 나죠. 인적 없는 마을에서 죽은 자들의 묘비 주위를 돌면서 나는 마음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그녀는 이 열흘 동안의 여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내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비용은 할아버지가 전부 다 대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버즈 마케팅을 하려 하다니? 뭘 하려 한다고? 버즈 마케팅이요, 피케 씨. 그래, 구하르 말은 마성 부인이 이 여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디알카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어쩌면 마성 부인이 하는 대로 두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책방 할아버지에게 설명한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통화를 계속 할 수 없는 피케 씨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다시 넘긴다. 그레구아르, 나 디알카야. 내 말 들어봐. 화내지 말고.
마송 부인이 한번 결정한 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맞아. 부인이 너와 피케 씨의 이야기를 이용해 먹으려 해. 하지만 그럼 뭐 어때? 내가 알아야 할 건 이곳 사람들 모두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야. 넌 수리국화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여기서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곳에 갑자기 꿈이 생겼어. 정말 근사한 일이야. 책방 할아버지를 위해 걷고 있는 착한 그레고아르. 심지어 면회온 가족들까지 내 소식을 물어. 그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넌 스타가 되었어. 루보시의 딸. 너도 그 여자 알지? 레피 블리크뒤 상트르의 기자인데 그녀가 내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 해. 팔에서 힘이 빠진다. 나는 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처럼 두 팔을 마구 허우적댄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그 여자는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피케이 씨, 제 말 들려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그래, 들린다. 피케이 씨는 허세로 가득 찬 딴따라예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군요. 그래, 구아르. 제발, 피케이 씨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상관없어. 나는 전화를 끊는다. 불같이 화가 난 나는 마을 광장을 벗어나 200m를 더 가서 다시 들판으로 간다. 그리고 분노를 사귀기 위해 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며 보이는 대로 아작을 낸다.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고 베어댄다. 쐐기풀, 딱총나무와 수십 개의 작은 꽃이 달린 산형화. 1m 50cm가 넘는 것은 모조리 다 베어 넘긴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친다. 여기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는 책 읽어주는 사람. 만약 책방 할아버지가 원장의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슬며시 밀어놓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쫓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고 돈도 제법 버는 데다 수리국화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부차티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마송 부인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녀는 단 1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날 비난했다. 그랬다. 그들에게 그 단편 소설을 읽어주면서 나는 완전히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40살을 넘긴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살해하는 변두리의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 극도로 폭력적이라고? 약간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차티의 위대한 재능은 젊은이들 중 하나를 그의 아버지와 대립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른 새벽 일당은 마침내 그 아버지를 붙잡는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소설은 탁월한 문학 작품이 된다. 왜냐하면 서로 헤어지는 순간에 일당은 우두머리가 통나무 안에서 40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젊음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더욱 맹렬해지는 추격. 하지만 그 무리가 이번에 뒤쫓는 대상은 바로 그 우두머리다. 소설의 메시지는 장엄하다. 그런데 수레국화의 그 누구도 그걸 포착하지 못했다. 그들은 노인 사냥꾼들이라는 제목만 기억할 뿐이었다. 치명적인 실수, 오후 3시에 홀 안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그 제목을 알린다. 끝장이다. 나는 거주자들이 불만을 드러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기엔 그들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무기력한 사람들, 아니 툴툴거린 건 틀림없이 면회를 온 누군가의 친척이다. 그자가 원장실로 찾아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을 것이다. 마성부인, 당신의 철딱선이 없는 낭독가는 책을 고르는 안목이 영 형편없더군요. 노인 요양원에서 노인 사냥꾼들이라니. 못하게 했어야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알아, 안다고. 마성부인, 돈, 돈, 돈.
친인척 하나가 불평하면 고객 10명이 날아가 버린다. 그걸 내 머리에 새겨둬야 한단 말이지. 오케이. 납작 엎드린 자세.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송부인, 도대, 판열, 모파상, 고전문학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하게 건전한 책들만 읽겠어요.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해로운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읽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화장실 낭독 사건 때 이미 나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피키에 씨를 봐서 그녀는 간신히 눈감아 주었다. 그런데 이번엔 노인 사냥꾼들이라니. 그녀는 이 소설이 심약한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내쫓을 게 뻔했다. 나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책방 할아버지마저 몸을 사렸다. 이 일이 교훈이 되어줄 거다. 제목을 알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읽었다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건 바로 그 제목 때문이야. 조심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상상할 수도 없는 파문을 몰고 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마무리된 지금 그 여자가 나를 등에 업고 광고를 노린다고? 아, 안 돼. 말도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허허벌판에서 나는 소리를 지른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절대로. 트랙터를 몰고 가던 한 농부가 운전석에서 나에게 손짓을 한다. 아마도 내가 그에게 인사를 하는 거라고 착각한 듯하다. 그 와중에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나는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쉬어야 한다는 것. 기필코 호텔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밤 11시에 도착했다. 얼이 빠진 채 귓구멍까지 진흙투성이가 된 지저분한 몰골로 호텔 프런트의 야간 근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의 어머니를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숙박부를 작성하는 날을 노려보긴 했지만 내 신용카드로 아무 문제 없이 결제되자 그는 곧바로 안심했다. 방값을 지불한다. 마음이 안정된다. 평화롭다. 이곳에서는 분명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이다. 장거리 트레킹 코스에서는 루고의 딸이 느닷없이 나타나 성가시게 할 수 있다. 빨강머리는 별 4개짜리 관광 호텔의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 실내 장식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간다. 노인들, 외국인들로 가득하다. 요양원 하나가 통째로 여행 중인 것 같다. 운도 지질이 없다. 뷔페 테이블에 다가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수레국화를 떠올리는 상황. 애벌레들처럼 발을 질질 끌면서 꿈틀꿈틀 기듯이 걸어서 새 계단 위 회전문까지 대략 2m 정도 되는 빨간 양탄자 위를 지나 밖으로 나가기까지 무려 10초가 걸리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돌아버릴 것 같다. 피케 씨, 우린 인생의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휴대전화를 다시 켰을 때 디알리카의 문자 메시지에 분노가 모두 사그라진다. 전화 좀 해줘. 전화 받아. 응답해. 피켓이 코마 상태에 D. 일말의 불안과 끝모를 죄책감이 나를 덮친다. 나의 난폭함, 나의 말들, 내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몇 마디 말. 피켓이는 허세로 가득 찬 딴따라예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군요. 그 말들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혀서 촬영 종료를 알리는 클래퍼 보드를 치게 된 건 아닐까. 나 자신에게 온갖 욕을 퍼붓는다. 미친 개자식, 노인사냥꾼, 책방 할아버지 살인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포복절도한다. 책방 할아버지 살인자라고? 나 같은 놈이 PKC처럼 늙은 여우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PKC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 큰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은 그의 망상을 끝까지 실현해내는 것이다. 나는 도시 전체를 역방향으로 다시 가로지른다.
어제 저녁에 나는 모든 것을 놔버릴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피켓이 버티세요. 이제 50km 남았어요. 아시겠지요? 이틀도 안 남았다고요. 나는 휴대전화 자판을 부서져라 두들긴다. 디아, 그에게 말해줘. 알리엔으로 50km. 내 상태는 좋아졌음. 쥐, 슬픈 표정 이모티콘들과 하트들. 사진 없이 전송. 나의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세워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루봇에 따른 디알리카에게 환심을 사서 소식을 얻어낼 만큼 영리하다. 프로젝트는 오직 나와 책방 할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송 부인은 그 광고를 지나칠 정도로 과시할 것이다. 그녀가 그동안 나를 대하던 방식, 소란을 일으키지 않거나 아니면 그녀 마음에 드는 그럴듯한 파문만을 일으키면서 그녀가 읽으라고 하는 것들만 읽는 나를 자기 집 똥개 보듯 바라보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우리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책 낭독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낭독자와 청중 사이에 아주 강한 정서적 유대가 형성될 뿐 아니라 낭독하는 시간 자체도 거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청취 공동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요양원 직원들도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닥쳐요, 마송. 전부 사실이지만 당신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장사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 우리를 그냥 조용히 내버려둬요. 피켓이와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루부시의 딸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더 이 속도로 걸어갈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간청한다. 피켓이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나 혼자 이 일을 끝내게 하지 마세요. 한 도시를 통과할 때면 그 인근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휴경지들의 을씨년스러운 풍경, 헛간들, 창고들,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풍경, 유독성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하치장, 다행히 강은 더 할 수 없이 장엄하다. 투렌 지방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여러 지류가 모여 넓어지고 커진 강줄기는 완만한 경사를 따라 흘러간다. 마치 결혼 정년기에 이른 공주가 결혼식 날짜가 임박했다는 걸 알고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 강줄기 역시 그렇게 완만한 경사를 따라 가다가 점점 더 많은 돌로 뒤덮인 강 바닥 위를 때때로 세차게 흘러간다. 합류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앱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지류는 3km쯤 지난 지점에서 대하로 흘러 들어가는 듯하다. 그 강물들은 강 바닥을 공유하고 물고기들을 공유하고 5km를 나란히 흘러가다가 마침내 완전히 서로 달랐던 수온, 혼탁도, 지나온 풍경들과 원천에 대한 기억 등이 하나로 뒤섞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이룬 대하와 지류는 같은 물길을 따라 가다가 함께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강물들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의 장관, 학교 수업에서는 지리 시간이 그토록 지긋지긋했건만 지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땅과 물을 보면서 나는 눈앞의 지리적 현상에 크나큰 감동을 느낀다.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피키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강에서 10m 거리에 또 강, 대하의 왼쪽 기슬, 강물과 물풀의 나무들 사이 상류에 세워진 철도교의 아치들 맞은편 비탈진 모래톱 한가운데에서 불 피운 자리를 발견한다. 분명 낚시꾼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피웠을 불의 흔적. 그 불 피운 자리를 보자 나는 이내 큰 불을 피우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을 조난자가 피워 올린 불. 나는 불 피운 자리를 좀 더 넓힌다. 자갈과 돌멩이, 재, 타다 남은 나무 같은 것들이 뒤섞인 모래를 파들어 간 다음
커다란 돌들로 사방을 빙 둘러쌌는다. 그리고 종이 같은 게 없을까 뒤적거린다. 건과를 담은 봉지, 그것을 구겨서 밑바닥에 놓는다. 이제 모래를 긁어 모은다. 작은 나뭇가지, 마른 잎,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가시덤불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팔뚝만한 통나무들을 찾는다. 나는 몇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억척을 떤다. 만반의 준비가 끝난다. 나는 몸을 숙이고 네 발로 엎드려 라이터를 켜려고 애쓴다. 축축해진 크라프트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본다. 그러다가 뜨거워진 라이터 부싯돌에 엄지손가락을 댄다. 됐다. 됐어. 가느다란 연기가 똑바로 올라간다. 바람 한 점 없다. 최초의 짧고 파란 최초의 불꽃. 이어서 좀 더 길고 오렌지빛을 띤 노란색 불길이 종이에서 마른 잎사귀들로 번져가고 잎들이 따닥따닥 소리를 내며 흔들리면서 불그스름하게 빛을 내다가 사그라든다. 이번에는 장가지 하나, 이어서 장가지 여러 개의 불이 붙는다. 불이 번져나간다. 불길이 점점 더 커진다. 연속적으로 타닥타닥 소리를 낸다. 크게 타오른다. 이제 안심이다. 내 속에 있던 인간본래의 욕구가 충족되었다. 겁내지 않는 나는 눈이 초롱초롱 반짝인다. 주위에서 쇠물닭, 오리, 쥐들이 한바탕 난리를 피울 수도 있지만 나는 내려앉는 어둠 속에서 어떤 소리에도 겁먹지 않는다. 태양은 물 위에서 쓰러졌다. 멀리 철도교 위로 지나가는 코라유, 테으에르, 떼제베 열차들을 바라본다. 이제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하루의 리듬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반딧불이들 속에 따뜻하게 앉아있는 그 모든 생명들 가운데 비탈 위에서 떨리는 이 불을 바라보는 생물이 하나라도 있을까 궁금증이 인다. 허물어져 내리는 인걸불을 보고 있으니 화장장의 장작이 타오르는 광경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늘 저 높이 떠있는 샛별 아래 나의 기도는 시다. 텐트 안에서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를 꺼내온다. 디알리카에게 읽어줄 생각으로 이걸 가져왔지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철도의 아치들 주위로 쏴 강물 소리가 들려오고 반짝이는 검은 강물로부터 두어 발짝 떨어진 곳에서 나는 내 친구 책방 할아버지를 위해 네루다의 시를 읽는다. 플리스, 재킷으로 온몸을 감싸고 꽁꽁 얼어붙은 등을 잔뜩 움츠리고 두 팔로 양 무릎을 껴안은 채 나는 흰색과 빨간색, 검은색으로 반짝이는 돔 형태의 인걸불 바로 옆에서 그 책을 손에 든다. 그리고 조금씩 모든 것을 잠식하는 안개 속에서 사그라드는 불에게 속삭인다. 사랑은 그토록 짧고 망각은 그렇게도 길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그런 행동은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나고 이내 이런 의문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책이 타오른다. 표지의 얇은 코팅막이 몇 초 동안 부풀어 오르며 들뜬다. 익고 캐러멜 색이 된다. 거의 먹고 싶어질 정도로. 그러고는 검게 변한다. 덧없이 갈리마르 출판사의 시집 총서 애호가들에게 익히 알려진 표지 레이아웃에 따라 네루다의 사진이 아주 작은 크기로 여러 개 반복되어 표지의 3분의 2가량을 덮고 있다. 5개의 얼굴 중 2개, 왼쪽 옆 얼굴 2개가 불길 속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다. 책등은 표지나 옆면보다 더 단단하다. 하지만 차츰 표지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책 가장자리에서 글자가 있는 페이지 한가운데를 향해 불길이 번진다. 그 광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내 눈의 책은 사라지기 전에 이런 글을 남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봄이 벚나무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 식구들이 가차없이 사라진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식구들을 구경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 친구가 정말로 사라졌음을 알게 된 깊은 슬픔에 대한 우의적인 반응인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작은 소멸로부터 그 구절들을 오직 내 기억 속에 간직한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디알리카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그 식구들을 그처럼 불길에 던져서 서가에 꽂힌 책 3,000권과 함께 사라지고 싶다는 그 노인의 유언을 일종의 어설픈 오마주처럼 받드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이 느닷없는 화장을 위해 올려놓는 한아름의 잎에서 올라오는 그 불똥들과 타다 남은 불씨처럼 한없이 이어지는 의문들이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반짝거리면서 주위의 어둠에 몇 초 동안 도전하다가 간단히 꺼져버린다. 나는 목소리를 변조하여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비케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관례적인 응답이 들려온다. 누구시죠? 친척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그분은 어제 저녁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원장님을 바꿔드릴까요? 나는 전화를 끊는다. 당신은 몇 시에 세상을 떠났나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디알리카는 왜 나에게 당신이 코마 상태라고 말한 거죠? 나에게 24시간 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신이 그녀에게 부탁했나요? 나를 걱정해서? 날 보호하기 위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의심하고 있었나요? 피켓이 그게 바로 날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이 슬픔과 고통을 배가시키지 말아주세요. 몇 시간 후면 나는 예정대로 수도원에 도착할 거예요. 디알리카는 28호실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경작지 한가운데에서 운다. 랑주 지방의 포도밭 한가운데에서 피켓이 이곳은 엄청나게 아름답다. 어느 카페 안에서 한 남자가 내게 묻는다. 그렇게 걸어서 어디 멀리 가는 겁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잠긴 목소리로 대답한다. 퐁트브로 수도원까지요. 별로 상냥하지 않은 내 말투에 남자는 더 캐묻지 않는다. 그는 카운터에 다시 코를 박고 커피를 마신다. 나는 초콜릿 음료를 마신다. 추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제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한 노인을 위해 걷고 있는 젊은 낭독가 놀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책방 할아버지, 나의 주인은 사라졌다. 그의 방과 수도원 사이에서 내 주인은 죽어버렸다. 책방 할아버지는 우리의 계약을 깨뜨렸다. 하지만 그 계약은 나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끈질기게 걷는다. 내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들을 밝혀내지도 못한 채 책방 할아버지에게 했던 나의 서약을 위해 그의 불멸의 전집류, 장준의 네루다, 칼비노, 라블레와 셀린, 그가 사랑했던 그 모든 책들, 그가 자기 곁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3,000권의 책들에게 했던 서약을 위해 내가 두 다리의 힘으로 스스로 발견해 내기를 바랐던 그것, 운하, 하천들의 연결망, 그의 방에서부터 알리에노르 와상까지 다다르는 여정 내내 나를 고무해 주었던 펼쳐진 책, 그가 바슐라르의 고본을 던질 때 운하의 두 수문 사이에서 풀려난 말들의 그 여행, 내가 헤엄을 치던 어제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오늘의 내 눈물 사이, 그 2년의 세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걷는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쉰다. 내 계약이 끝날 때까지. 호텔에서는 모든 게 순조롭다. 호텔 측은 책방 할아버지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놓았다. 내가 언제 그 호텔에 도착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묵을 방은 11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언제든지 체크인할 수 있도록 예약돼 있었다. 휴가 기간과 만성절 주말을 비껴난 지금은 비수기여서 이곳은 아주 조용하다.
내가 지치고 남루한 도보 여행가 행색으로 들어섰는데도 이 최고급 호텔 직원들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거의 1000년 전에 세워진 이 수도원 건물에 벽과 돌에 깃든 순례자 정신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일까? 여자 손님은 더 특별하게 성심성의껏 접대한다.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피퓨 투숙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수도원장 공간과 수도원 경내와 정원들을 언제든 둘러볼 수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을 때 나는 속으론 깜짝 놀랐지만 그런 것쯤은 익숙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은 척한다. 피켓이가 미리 귀띔해 주었지만 나는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곧 나는 철문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혼란이 점차 사라진다. 목적지에 이만큼이나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매우 들뜰 법하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하다. 책방 할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받드는 건 오롯이 내 몫이다. 나는 알리에노르 와상에게 책을 읽어줄 것이다. 비밀번호 0802A 띠띠띠띠. 문의 개폐장치가 찰가닥 열리는 소리. 나는 철문을 민다. 날카롭게 삐걱거리는 소리에 이어 낮은 음이 2번 울리고 경첩이 끼기기거리며 철문이 열린다. 그러고 나서 문은 이 야심한 시각에 너무 크게 꽝 소리를 내면서 다시 닫힌다. 수도원의 시계가 방금 막 3시를 알렸다. 정적이 돌아온다. 은은한 정적 속에 더 작은 소리들이 부각된다.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부엉이 소리, 이어서 개 짖는 소리.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순간에 녹아든다. 이곳에 젖어든다. 정면에 관린 숙소가 보인다. 동화에나 나올 법한 외관. 담쟁이로 뒤덮인 창살 달린 창문들. 박공 위에서 불을 밝힌 채 안개가 짙게 깔린 오솔길에 희뿌연 빛을 던지는 채광창. 내 머리칼은 축축하다. 점점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들이 돌과 잔디 위에 그리고 뿌연 안개 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수도원 교회의 뾰족 탑들을 향해 고개를 젖힌 내 얼굴에 내려앉는다. 나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진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떤다. 플리스 재킷에 깃을 다시 세우고 걷기 시작한다. 바닥 조명에 밝은 빗줄기가 레고 조각 같은 그 기념비적인 거대한 돌 위에 내 그림자를 과장되게 비춘다. 자코메티에 걷는 사람이 내 앞에서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나와 같은 크기가 되었다가 정면에서 나를 비추는 빗줄기 속으로 내 몸이 스며들 때 내 등 뒤에서 다시 커진다. 나는 밤새 열어두는 샘문으로 가기 위해 중앙 홀의 외벽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 2걸음만 더 가면 된다. 층계를 올라간다. 문턱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연에 있다. 중앙 홀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궁룡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들의 화려함을 가렸을 종교적인 장식이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없다. 백토로 만든 뒤집힌 배 모양 공간 가득 울려 퍼지던 내 마지막 발소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중세 건축물의 황금비로 인해 다시 증폭되면서 내게로 되돌아온다. 전설은 영원하다. 수레국화로부터 뭔가를 수신한 내 내면의 이어폰이 깜빡이며 반응한다. 피켓이가 내 옆에 있다. 나는 머릿속으로 속삭인다. 피켓이 저는 대수도원 성당 안에 있어요. 드디어 횡와상들이 보여요. 이쪽에서는 알리에노르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다가간다. 네 개의 조각상들이 형성한 장방형의 남서쪽 모서리에서 그 횡와상을 발견한다. 내가 수레국화를 떠나 여기까지 걸어온 건 바로 이 횡와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 횡와상을 만나기 위해 나는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밤낮으로 걸었다.
그런 내 앞에 그 알리에노르 와상이 있다. 나는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피켓이 이제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책방 할아버지는 모렐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답게 내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조언해 준다. 그냥 그녀에게 말하렴. 내가 왜 그곳에 왔는지 말해. 나는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런데 피케 씨,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여긴 너무 조용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소란이 일어난다고요. 바닥 위에 신발 소리, 옷 스치는 소리, 아주 작은 소리도 1000배나 더 크게 울려요. 여기 이 중앙홀 안에 횡 와상들 바로 옆에서 이 정적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입김 때문에 제 주변 공기가 축축해지는 게 보이시냐고요. 나를 옥죄는 이 난감한 상황 때문에 나는 덫에 걸려든 것 같은 느낌. 감시 카메라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함정에 걸려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대수도원 성당 안을 구석구석 힐끔거리며 살펴본다. 돌에는 감시 장치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나의 망상이 사그라진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계단 위에 앉는다. 성가대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돌로 만든 계단은 차디차다. 나는 엉덩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는다. 아무 효과도 없다. 얼어붙을 것 같다. 수도원 경내의 시계가 한 번 울린다. 3시 반. 이건 신호일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입을 연다. 젠장, 추워 죽겠네. 단 3마디, 짧은 3마디. 하지만 이 엄숙한 장소에서 내뱉기에는 너무 무례한 말이었던 것 같아 나는 웃음을 터뜨린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다. 신경질적인 웃음, 조롱당하는 자의 웃음. 바닥에, 주위에, 저 위에, 이 건축물의 자부심이 깃든 곳곳에 내 목소리가 그곳에 부딪히고 튀어 올랐다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고 마침내 단 하나의 음절, 마지막 음절로 작아진다. 마치 자음들의 자갈밭을 뒤에 남겨놓고 소용들이치는 먼지바람처럼. 추워 죽겠네. 자, 계속 몰아붙이자. 여기는 그레고아르. 빨강 머리가 돌들에게 말한다. 무슨 소식이라도? 아, 그래. 티켓이가 돌아가셨다. 책방 할아버지는 멋진 사람이었다. 둘도 없는 친구였다. 때론 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진정한 단짝. 알리에노르 다키텐 폐하. 제 말이 들리시나요? 피켓이는 책방 주인이었어요. 피켓이는 당신을 찬미했어요. 당신은 그를 매료시켰어요. 하늘을 향해 펼쳐진 당신의 책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 자기 관점에서 당신에 관해 글을 씁니다. 자신의 가정이나 추측으로 이러쿵저러쿵. 아마도 알리에노르는 틀림없이 알리에노르는 그런데 피켓이는 오직 한 가지만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책 읽는 걸 좋아했다는 것. 당신의 메시지는 명백하다는 것. 그런데 피켓이와 저의 의견이 갈라진 건 바로 당신에게 읽어드릴 책의 종류 때문이었답니다. 그는 제가 당신에게 장준의 소설 장미의 기적을 읽어드리길 고집했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저는 판타지 장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 저는 이 책이 당신 마음에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권력, 정복, 공포, 그리고 긴긴 연대기. 그래서 몇몇 대목들을 골라왔는데요. 요즘날 저녁 강가에서 PK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우는 대신 제 배낭에 넣어왔던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답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있었고 책들이 더 빨리 불타버리라고 저는 지팡이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뒤적였습니다. 책들을 그렇게 소멸시켰다고 책방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레, 수요일,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책들과 함께 화장되겠지요. 3,000권. 저는 그 수를 헤아렸습니다.
피케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열차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뒤를 잇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보세요.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선정한 목록을 한번 볼게요. 200편의 사랑의 시, 프랑스 작가들과 외국 작가들의 시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것들을 읽어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아니, 200편을 다 읽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피케시가 저한테 장담하기를 영원에는 사용되지 않은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지만요. 당신에게 최고 중에 최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배아, 제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당신 오른편에 꿇어 앉아 귀 높이에 말하고 싶거든요. 당신의 귀를 가리고 있는 그 원풀 때문에 당신이 아라공의 이 아름다운 식구들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에게 엄청난 비밀을 말해줄게. 시간은 바로 너야. 시간은 여자. 시간은 우리가 그의 발 밑에 앉아 알랑거리기를 원하지. 망가뜨릴 드레스처럼. 아니면 파블로 네루다의 시는 어때요? 너의 머리칼, 너의 목소리, 너의 입이 고프다. 나는 먹지도 않고 길을 돌아다닌다. 그리고 침묵한다. 빵 조각 하나 먹지 못한 채 날이 새자마자 빛 속에서 정신없이 내 걸음의 물소리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어린 자매 루이스 라베의 이런 시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키스해줘. 한 번 더. 그리고 또 키스해줘. 너의 가장 맛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줘. 너의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를 줘. 그러면 나는 인걸 불보다 뜨거운 내 개를 너에게 돌려줄게. 종이 5시를 알린다. 초연하고 당당한 알리에노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책 위로 몸을 숙인다. 책에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다. 피켓이 당신의 가설은 확인되었어요. 알리에노르 와상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눈을 뜨고 있어요. 당신은 제게 말하셨지요. 그건 육신의 부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암시한다고요. 아마 당신의 두 눈은 디알리카가 당신을 향한 애정을 가득 담아 감겨드렸겠지요. 수레국화 요양원에서는 당신 방문해서 그 라틴어 글귀를 곧 떼어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먼 길을 걸어왔구나. 하지만 멈춰서는 안 돼. 문학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언젠가는 바로 그 문학의 모험에 뛰어들어야 한다. 라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 인생에서 파욱함에 내게 남아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 글귀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지요. 안녕하세요, 페로. 제지공장의 카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그레고아르 젤랭이라고 합니다. 파스칼 페로시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페로시요? 어머나 이런, 페로시는 오래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페로시를 아시는 분께서 그분께 전화를 해보라고 하셔서. 피켓이라고. 사실 저는 제지 제작 인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나의 실습은 시작된다. 3개월 과정. 나는 독립을 해 방도 구했다. 선반에 내가 좋아하는 디알리카의 사진. 30살 생일 저녁에 찍은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멋진 사진과 책 몇 권. 나무들에 관한 책들, 세네갈 작가들의 시선집을 올려두었다. 나는 그것들을 읽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책방 할아버지의 유골함이 안전하게 모셔져 있다. 그 유골함을 언제 비울 것인지는 고민 중이다.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나는 공장 안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닌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종이를 만드는 연속 공정에서 초지가 나오기 직전 마지막 표백 단계의 펄프 혼합 탱크에
접근하는 것이다. 정직원들의 눈을 피하거나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 기계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전체를 빠짐없이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 3kg이 나가는 책방 할아버지의 유분을 100g씩 30개의 꾸러미로 만들어 들킬 염려 없이 펄프 혼합 탱크 안에다 쏟아 부으려면 어떤 트랩을 이용해야 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페루 제지 공장은 아세트 출판사의 제지를 납품하는 업체로 앞으로 여기서 2년 동안 납품하는 종이로 그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문고판 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피켓이 알아요. 당신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걸. 이게 얼마나 이상야릇한지 한번 보세요. 반짝이는 흰색 펄프 반죽 위에 점점이 이어진 잿빛 가루의 흔적. 흰색과 회색의 대비를 이루는 흔적은 물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미 당신은 제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종이에 인쇄될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지요. 저의 사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답니다. 그가 그러는데 라틴어 리브르에는 나무와 껍질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라는 뜻도 있고 그와 동시에 책이라는 뜻도 있대요. 피켓이 아직도 당신에게 더 설명해야 할까요? 저의 히어로. 그건 나무예요.